이 돈으로 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카운터 위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국밥집 안 할머니의 시선이 그 돈을 향했고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딸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죠. 8살 소녀의 분홍색 패딩 자락을 잡은 아빠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비 옆에서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손주놈 100일이라 공짜야. 안 먹고 나가면 재수오부터. 어서 먹어. 1998년 겨울 IMF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 그 얼마 안 되는 돈은 이 부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IMF라는 말이 온 나라를 뒤덮던 그해 겨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거리는 쓸쓸했으며 찬바람만큼이나 차가운 시선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던 시절이었죠. 상훈 씨는 그날도 새벽부터 인력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매서운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일거리가 생길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도 허탕이었습니다. 사무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정작 일거리는 나오지 않았죠. 몇 명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내뱉고 또 몇몇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상훈 씨도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요. 시장 입구에는 8살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를 구하러 간 사이 지은이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체감온도 영하 10도, 바람은 뺨을 때리듯 차가웠고 지은이의 코는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손을 비비던 지은이의 손등은 이미 터져서 빨갛게 갈라져 있었죠.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를 기다리던 지은이는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상훈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작은 손이 자신의 손바닥에 닿았을 때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빈손이었고 오늘도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이의 배에서 꼬르륵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작은 몸집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소리였죠. 지은이는 당황한 듯 배를 감싸 쥐었고 상훈 씨는 황급히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던 상훈 씨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시장 골목 한편에 자리한 작은 순대국밥집,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솥 안에서 펄펄 끓고 있을 국물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사골 육수 냄새, 그 냄새에 이끌린 건 상훈 씨만이 아니었어요. 지은이도 그 냄새를 맡았는지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가게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손끝에 만져졌어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고작 4,000원 남짓. 국밥 한 그릇이 3,500원이던 시절 두 그릇을 시키려면 7,000원이 필요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상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억지로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은아, 집에 가서 라면 끓여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라면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고 대답했지만 상훈 씨는 그 작은 목소리 속에 담긴 실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부녀는 국밥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하얀 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요. 가게 안에서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옥분 할머니였어요. 허리를 굽힌 채 국을 끓이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를 보았고 그곳에 서 있는 부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빨간 코, 터진 손, 그리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 옥분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행주를 던지듯 카운터에 내려놓고 성큼성큼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왜 남의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장사가 안 되잖아. 상훈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빠 뒤에 숨으며 겁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죠.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상훈 씨가 황급히 지은이의 손을 잡아 끌려는 순간 옥분 할머니가 그의 소매를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상훈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옥분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을 가장 따뜻한 아랫목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훈 씨는 멍하니 자리에 앉았고 지은이도 아빠 옆에 조르르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옥분 할머니가 특대 국밥 2그릇과 수육 1접시를 쾅 하고 상 위에 내려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그 안에는 뽀얀 국물과 고기, 선지가 그득했습니다. 상훈 씨는 당황해서 우물쭈물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희 돈이 부족해서. 그러자 옥분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놈 100일이라 공짜야. 안 먹고 나가면 재수 오부터. 어서 먹어. 가게 안에 있던 다른 단골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모두 옥분 할머니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들도 국밥을 먹는 척하며 모른 척 해줬습니다.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메었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원래 말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입이 험하다고 소문난 분이었죠. 손님이 투덜대면 그럼 먹지 마 라고 쏘아붙이고 값을 깎으려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자선사업이냐며 호통을 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고 거친 말투로 손님들을 대하는데도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단골들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거친 말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국밥집 앞에 서 있는 부녀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빨갛게 엉코 터진 손등,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 처참한 표정.
할머니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일 것이 없는 아비의 얼굴, 자식 앞에서 무너지는 가장의 눈빛을요. 옛날 자신의 남편도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막노동을 하며 살던 시절 남편은 늘 그런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었죠. 옥분 할머니는 행주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걸 애써 눌러 담았어요. 대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남의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장사가 안 되잖아. 상훈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황급히 딸의 손을 잡아 끌려는 순간 옥분 할머니는 그의 소매를 억세게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안으로 끌어당겼죠. 상훈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옥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가게 안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랫목, 보일러 열기가 가장 잘 올라오는 그 자리였어요. 거기 앉아. 할머니의 명령조 말투에 상훈 씨는 주춤하면서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아빠 옆에 살며시 붙어 앉았죠.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사이 옥분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펄펄 끓고 있는 국밥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보고 간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고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넣고 선지도 큼직한 것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잠시 후 옥분 할머니가 특대 국밥 2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뚝배기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온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국밥을 쾅 하고 상 위에 내려놓았죠.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수육 한 접시를 더 가져왔습니다. 막 삶아낸 따끈한 수육이었어요. 상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희 돈이 부족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분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손주놈 100일이라 공짜야. 안 먹고 나가면 재수 옴부터. 어서 먹으라니까.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 몇몇이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모두 옥분 할머니에게 몇 년씩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었고 할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죠. 손주가 어디 있냐고요. 옥분 할머니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시작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고 남편마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혼자 가게를 꾸려온 할머니였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100일 음식 먹으면 복 받는다니까. 어서 드셔요. 다른 손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할매 인심이 후하네. 오늘 공짜라니 우리도 한턱 쏘시는 거요? 그러자 옥분 할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돈 내고 먹어. 이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니까. 공짜지 당신들까지 공짜로 먹여주면 내가 거지가 돼. 사람들이 와하 웃었습니다. 가게 안은 그렇게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 웃음 속에서 상훈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국밥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옥분 할머니가 상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먹으라니까. 식기 전에. 그 말에는 명령이 아닌 간곡함이 담겨 있었어요.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지은이의 입에 먼저 넣어줬죠. 뜨거운 국물이 지은이의 입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맛있어. 지은이의 그 한마디에 상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옥분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행주로 눈가를 훔쳤죠. 단골 손님들도 모두 조용히 자기 국밥만 먹는 척하며 그 분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침묵만이 가게 안을 감쌌습니다. 국밥 2그릇과 수육 1접시.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할머니가 부녀에게 건넨 마음이었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는 겨울날 누군가는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지은이는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한 입 또 한 입 떠넣었어요. 입가에 국물이 묻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고 그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진짜 맛있다. 지은이가 국물 묻은 입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상훈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요즘은 늘 배고파하고 눈치만 보고 작아지려고만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8살 아이답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국물을 뜰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그것도 남의 손에 얻어먹게 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한때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는데 IMF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기 한 점을 집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에 넣는 대신 지은이의 숟가락 위에 살며시 얹어줬습니다. 지은아, 많이 먹어. 고기도 먹고.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지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기 것을 먹지 않고 자신에게만 주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가 준 고기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그렇게 한참을 먹던 지은이가 문득 숟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먹어. 아빠 거 식어. 아빠는 배 안 고파? 지은이가 많이 먹어. 아빠, 거짓말. 아빠도 배고프잖아. 지은이의 말에 상훈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뚝배기 속 국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물을 뜨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뜨거운 국물 위로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서둘러 눈가를 닦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제대로 삼키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카운터 구석에서는 옥분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는 척하면서 몰래 두 사람을 훔쳐봤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 고개 숙인 채 눈물을 삼키는 모습, 그리고 그런 아빠를 애써 밝게 대하려는 어린 딸의 모습. 옥분 할머니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행주로 눈가를 훔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세상이 참 야속하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꺼냈어요. 식사를 마친 부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잠깐, 상훈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요. 할머니,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받으라면 받아. 귤이야, 귤. 애가 비타민 먹어야지. 그리고 옥분 할머니는 비닐봉지 안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더 넣었습니다. 상훈 씨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안 됩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못 받습니다. 받아. 애비 노릇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잘 되면 갚으면 되잖아. 할머니. 상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상훈 씨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애비야, 힘내라.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 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상훈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옥분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상훈 씨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덜 춥게 느껴졌어요. 배도 따뜻했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쥐어진 비닐봉지의 무게가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은이가 아빠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천사 같아. 그래, 천사야. 우리 지은이 나중에 크면 저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되자. 응. 그날 밤 상훈 씨는 딸을 재우고 혼자 앉아서 비닐봉지 속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봤습니다. 꼬깃꼬깃하고 낡은 지폐였지만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그 돈을 고이 접어서 지갑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꼭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상훈 씨에게 조금씩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사장 막노동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옥분 할머니가 준 그 10,000원을 생각하면 그리고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힘든 줄 몰랐거든요. 며칠간은 그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큰 공사장에서 인부를 많이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일당도 평소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잠결에 일어난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 다녀올게. 오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올게. 응, 아빠 조심해. 지은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녀가 나눈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 공사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와 구급차, 그리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은이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가 간 곳이 바로 그 공사장이었거든요.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에는 상훈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상훈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돌 때 찍었던 사진이었죠. 8살 지은이는 상주 완장을 차고
영정 사진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아빠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과 인력사무소에서 알던 사람들 몇몇이 다녀갔을 뿐이에요. 그 중에는 옥분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문객 명단에서 상훈이라는 이름을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날 국밥을 먹이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니요. 옥분 할머니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이 어린 것을 혼자 두고 어쩌자고. 지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할머니는 부의금 봉투에 자신이 가진 돈을 거의 다 넣어서 지은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하지만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은이는 먼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척 고모는 마지못해 지은이를 받아들였지만 내색은 하지 않아도 눈칫밥은 어쩔 수 없었어요. 고모네 아이들은 지은이를 거슬러 했고 고모부는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집에서 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애썼어요. 밤이면 지은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안 되니까 입을 꽉 다물고 눈물만 흘렸죠. 아빠 생각이 났고 국밥집 할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그 따뜻했던 국밥 한 그릇,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학비를 댈 형편이 안 됐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지은이는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로 취업했습니다. 설거지가 주 업무였고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거칠어졌죠. 한때 고왔던 손은 이제 갈라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은이는 옥분 할머니가 줬던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봤어요. 아빠가 고이 간직했던 그 돈을 지은이는 아빠의 유품과 함께 물려받았거든요. 이제는 많이 낡아서 구겨지고 색도 바랬지만 지은이에게는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 맞았습니다. 지은이는 살아남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다짐을 품었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을 파는 사람이 되겠어. 지은이는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서 혼자 육수를 끓여보고 국밥을 만들어보고 할머니가 해줬던 그 맛을 재현하려고 애썼어요.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손이 베이고 화상을 입고 밤을 새우며 연구했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은이의 실력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작은 국밥집의 주방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25이 되었을 때는 자신만의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아버지 국밥이었습니다. 아빠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아빠와 함께 먹었던 그 따뜻한 한 끼를 기억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지은이의 국밥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물 맛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의 이야기가, 아빠의 사랑이,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지은이는 35이 되었고 그 사이 아버지 국밥은 서울 전역에 알려진 유명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골목 가게에서 시작한 국밥집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백호점 개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개업식 날 지은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국밥계의 신데렐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지은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성공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개업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은이는 수행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내가 부탁했던 그 일, 아직 못 찾았어요? 비서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계속 수소문하고 있는데요. 25년 전 시장 국밥집이라는 게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세요. 꼭 찾아야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옥분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거든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국밥 한 그릇, 그 2장의 10,000원권,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던 그 말씀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는 직접 그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옛 모습이 아니었어요. 재개발이 되면서 낡은 시장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국밥집이 있었을 자리를 찾아 한참을 서성였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서 있는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를 찾기에는, 은혜를 갚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은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10,000원권 2장을 꺼냈어요. 25년 동안 부적처럼 간직해온 그 돈이었죠. 손때가 묻고 구겨지고 색이 바랜 그 지폐를 보며 지은이는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당시 그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했던 옥분이라는 이름의 할머니를 찾아달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받아든 지은이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10년 전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어요. 국밥집도 살던 집도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가족들과도 연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요. 보고서를 읽던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비서 민수가 황급히 지은이를 부축했지만 지은이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할머니가, 남을 도우며 살았던 그분이 혼자 쓸쓸하게 요양병원에 계시다니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지금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는데 다 취소해요.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투자 미팅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할머니를 뵙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지은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멀게 느껴졌어요. 손에는 옥분 할머니가 줬던 10,000원권 2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실까요? 25년 전 그 꼬마를요. 지은이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실까 아니면 너무 늙으셨거나 편찮으시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계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가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요양병원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그리고 복도에서 풍겨 나오는 소독약 냄새. 지은이는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옥분 할머니를 찾는다고 하자 3층 다인실로 안내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은이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지은이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 할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곧 25년 만에 할머니를 뵙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이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 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몸, 흰 머리, 그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였죠. 지은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25년 전 그 억센 목소리로 호통치던 할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팔은 가늘어졌고 등은 더 굽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맞다는 것을요. 할머니.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텅 빈 눈빛이었죠. 할머니, 저예요. 저 기억하세요? 25년 전 시장 국밥집에서 아빠랑 같이 갔었던 그 꼬마요. 지은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은이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할머니가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무서워한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최근 기억은 물론이고 옛날 일도 잘 기억 못하세요. 가족도 없으시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창밖만 보고 계세요. 지은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시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께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국밥이요. 지은이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식당 주방을 잠시 빌려달라고요. 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지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어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죠. 그 안에는 할머니가 국밥을 끓이던 방식을 재현하기 위해 직접 배합한 육수 재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지은이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을 우려내고 양지를 삶고 선지를 손질했어요. 25년 동안 할머니의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연구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을 보며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는 정성껏 담은 국밥과 수육을 트레이에 올려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 앞에 작은 상을 놓고 그 위에 뜨끈한 국밥과 수육을 차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 뽀얀 국물, 그 안에 담긴 고기와 선지. 할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었고 천천히 국물을 입에 가져갔어요. 뜨거운 국물이 할머니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맛, 내가 끓이던 맛이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 가게 국밥이야. 내 솜씨인데. 옥분 할머니는 계속해서 국물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수록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치매로 잊혀졌던 기억들이 맛을 통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옥분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기억들이 뒤섞여 있었죠. 어쩌면 할머니에게 국밥을 먹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도왔던 그 많은 이들이 모두 아들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제가 왔어요. 할머니가 살려주신 그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옥분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하지만 본능적으로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울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했던 그 말,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이 지은이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비록 할머니는 지은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 혼자 버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만난 안도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여전히 지은이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저 우는 아이를 안아주듯 지은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병원 한편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건넨 따뜻한 밥 한 끼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지은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재조정하고 회사 운영은 믿을 만한 부사장에게 맡긴 채 지은이는 옥분 할머니를 자신이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를 그 낡은 요양병원에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국밥 사업이 성공하면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곳이었죠. 그곳에 가장 좋은 VIP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그 방으로 옥분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도착한 날 옥분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낯선 환경이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지은이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갖고 갔고, 저녁에는 할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옥분 할머니의 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제때 식사를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니 야윈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손톱도 예쁘게 다듬어지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졌으며 깨끗한 옷을 입은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돌보는지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지은이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우리 예쁜 손녀라고 부르며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거든요. 마치 오랜 가족처럼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 곁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손녀야, 너는 참 착하구나. 옥분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래요. 내가 뭘 잘해줬다고.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따뜻한 한 끼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요. 며칠 후 지은이는 한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가진 힘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촬영 당일 지은이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대표님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성공의 미천은 25년 전 땡전 한 푼 없던 부녀에게 내어주신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98년 IMF의 추운 겨울, 배고팠던 8살 아이와 실직한 아버지, 그리고 거짓말로 포장한 따뜻한 마음으로 국밥을 내어준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그 2장의 10,000원이,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그 방송을 봤어요. TV 화면 속에서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 사람 착하네. 할머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할머니는 그게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몰랐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정말 착한 할머니예요. 며칠 후 지은이는 아버지 국밥 1호점 본점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옥분 할매 무료 급식소라는 팻말을 달았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제공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수육까지요. 개소식 날 지은이는 옥분 할머니를 모시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는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옥분? 그거 내 이름인데. 네, 할머니 이름이에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이 되고 싶어서 할머니 이름을 걸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계속 웃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다들 맛있게 먹네. 네, 할머니.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녀야, 고맙다. 뭐가요, 할머니? 그냥 고마워. 내가 곁에 있어줘서.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따뜻했던 마음, 누군가를 돌보고 아끼는 그 마음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전 그 꼬깃꼬깃한 만원권 2장은 이제 액자 속에 고이 담겨 지은이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값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거짓말로라도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할머니를 재우고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약속 지켰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은이. 따뜻한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이었으며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지금도 아버지 국밥 가게마다 옥분 할매 무료 급식소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